네,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일으켰던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가 국정감사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오늘 10시 반부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후에 발언도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뉴딜 회의 2차 회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함의하고 있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 국제 경제 기구가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선방함으로써 경제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올해 성장률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가장 나은데 이후 내년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다 이건데 최근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내년 합쳐서 대한민국이 선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산업 구조 자체에서 바꿀 건 바꾸고, 그러니까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대통령께서 강력히 갖고 계시고, 사실 이거는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해야 될 일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뉴딜 정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악화된 경제 환경을 좀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숨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만큼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주목도입니다. 그것을 결국 어떤 정책에 대한 지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까지 K 뉴딜에 대해서는 뭐 여론에 대한 지지, 이 포커스가 그렇게 뭐 활발하게 타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청와대 고민은 이 부분을 좀 여론의 주목도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 균형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17개 시도 지자체 단체장들을 다 합석을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이게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그 이유가 바로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이자 라임 사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면서 거기에서 했던 발언 때문에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로비 명목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이 전달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야 공방은 거세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공방이 거세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김봉현 이가 내가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모 대표를 통해서 5천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짐작하고 그것도 5천만 원을 쇼핑백에 넣어서 이모 대표에게 줬다예요. 그런데 정작 이모 대표는 1,000만 원밖에 안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법정에서 그리고 일관되게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전달할 일이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강기정 수석이 이건 뭐 따박따박 지금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모 대표의 증언이 중요해요. 김봉현이 지목한 거는 이모 대표. 이모 대표는 나는 강기정 수석에게 돈 준 일이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액수도 달라요. 처음에 김봉현은 1억을 줬다 했다가 그다음에 5천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모 대표는 1,000만 원을 홍보 명목으로 받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 김봉현이 강기정 수석에게 돈이 전달됐을 거라고 추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강기정 수석을 만나러 이모 대표가 자신에게 돈을 받은 다음 날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청와대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줬다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검색대에 다 걸리기 예, 때문에 엑스레이 통과를 해야 되죠. 5천만 예. 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발탄으로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전 네. 정무수석은 지금 고소까지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뭐 강기정 전 수석이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물론 화제를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만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이 상당히 악성 종양 중에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고름만 짜내고 끝날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피해가 발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규모가 1조 6천억이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5천억이고 여기에 수천 명이 일반적인 피해자가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라든가 이렇게 볼 사안이 아니고 일반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떤 형태든지 규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권의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이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김봉연 전 전주라는 이 주범이 왜 하필 법정에서 이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가정을 설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본인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주범의 입장에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은 정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또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그럼 김봉연이라는 저 회장이 법정에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사실상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왜 검찰에서 그런 것이 없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여러 가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검찰 진술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 자체가 일반의 피해자가 있고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 루머가 발생이 되는 만큼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자칫 있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따져서 본다 그러면은 돈을 받았던 사람이 한 달이 건너서 줬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규명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찰 수사가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한 제기가 물론 본인 당사자에 대한 어떤 진실 규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수사의 맥락에 있어서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특검으로 가자라는 어떤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죠. 강기정 수석에 대한 문제 제기 이 부분이 핵심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고 싶은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초에 지읒일보에서 보도할 때도 강기정 수석을 찍어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제목도 되게 악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피의자 김봉현이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무슨 의도로 했냐 그건 뭐 알 길이 없습니다.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강기정 전 수석을 찍은 건 이건 청와대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장부터 그 연결고리가 깨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김봉현이 법정에서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모 대표는 나는 돈을 전달할 일이 없다고 또 법정에서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왜 이 진술을 누락했냐? 왜 기소 사실에서 이걸 뺐냐? 말이 안 되니까 뺐겠죠. 그래서 강기정 전 수석이 그 해당 신문에 대해서는 언론 중재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법적 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다시 검찰에 의해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강기정 전 수석이 민형사상 고소를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갈래에 이게 이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그러면. 아니 특검을 하려면 예를 들면 강기정 수석에 대해서도 김봉현뿐만 아니고 이모 대표도 일관되게 줬다고 하면 특검이라도 할 거리가 되지만 김봉현은 이강세에게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줄 알고 내가 건넸다 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모 대표가 강기정 전 수석에게 나는 돈을 준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특검이 됩니까? 이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많은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밝혀져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강기정 전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표현이 금융사기 사건, 그러니까 피해를 보시니까 그만큼 금융사기 사건인데 그 금융사기 사건을 물타기를 해서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시킨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권력형 게이트를 아마 야당에서 먼저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의혹이 제기가 됐고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규명을 하자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옵티머스라든가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이런 정황을 쭉 봤을 때 뭔가 깨름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행정관을 보유했던 옵티머스 지분이 차명 9.8%가 있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이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수사에 대한 진행 결과 뭐 진행 결과를 보고했다지만은 여기 여권 인사가 연루가 돼 있다 없다. 이 부분을 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안 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미심쩍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기정 전 수석이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규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의혹이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주범이 법정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야권의 입장에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의혹을 규명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라든가 주장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한 중앙들이 검찰 수사라든가 검찰의 수사 진입 그 구성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 공평성과 형평성 있게 이 구규모 이 사건 자체를 규명할 그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규명을 주장하는 것인데 뭐 강기정 수석이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해야 되겠죠. 본인의 어떤 의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죠. 아니요, 네. 저는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이상한 건 왜 이모 대표가 강기정 수석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일관되게 주장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하시는지 그게 의아합니다. 이건 똑같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주장 돈을 줬다. 근데 그건 강기정 수석이 아니고 이모 대표예요. 그런데 이모 대표는 나는 강기정 수석에 돈 준 일이 없다. 이것까지 같이 언급되는 게 마땅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 안 됐다? 이것도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와 관련하여 라임이 아니고 이번엔 옵티머스더라고요. 옵티머스와 관련하여 수사관 사명 파견을 요청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사실 지금 꼭 야권의 총장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는데 특검 주장은 또 무엇이며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지 않나 이런 저런 주장 사이에 그럼 왜 엇박자가 났을까? 그거는 지읒일보가 보도했을 때 강기정 전 수석을 찍었는데 사실 그게 되게 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읒일보가 해당 보도를 할 때 이모 전 대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 준 일이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그게 알려졌음에도 네. 지읒일보가 그 부분은 뺐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고 이런 보도가 악의성이 딱 증명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래서 지금 특검 주장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를 이게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또 막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고 이게 그럼 지읒일보가 보도하면 다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고 예. 우선 강기정 전 수석을 통해서 청와대를 연루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도는 일단 실패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옵티머스 관련하여서도 잠시만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금 다 한꺼번에 이제 라임 사태 문제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가 지금 좀 뒤섞여서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있어서 일단 하나씩 좀 일단 라임 사태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그 뒤에 또 국감장에서 있었던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이강세 대표가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 전달을 했던 그 사람은 준 적이 없고 받은 사람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말을 안 하시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보통 이제 정치권의 사실 로비라든가 부패 수사의 이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의혹까지도 수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라 봐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의혹이 되고 의혹을 규명해야만이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권이 자꾸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나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비화시켜서 어떤 정치 실리를 얻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야권 입장에서는 이 특검밖에는 할 게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자면은 전체적인 어떤 뭐 검찰 주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정권에 부담이 가는 수사는 누가 맡으려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권에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으면 영전이 되고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적 차원에서 검찰 인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어떤 그 인사의 체제상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사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정황적인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여기에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야권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검찰의 중립적인 수사도 중요하지만은 공평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사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사실을 규명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 전 회장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그렇죠. 정도의 의혹이 나온 상황이기 어쨌든 때문에 이 어떤 범죄의 어떤 주변격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줬다고 하니까 이 부분 의혹은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이미 예. 수사가 끝난 사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했고 이강세 대표도 다 조사를 했고 이강세 재판이 진행 대표가 예. 진행 중이고 이강세 대표가 일관되게 강전수석에게 돈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딱 한 번 만났는데 청와대에서 만났다. 근데 청와대에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특검 주장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 뭐 김기춘, 우병우 시절에 뭐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 법무부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게 그 범죄 수사보다는 뭐를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권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 보수 언론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총장이 계신데 왜 특검을 합니까? 그런 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면 되는데 이미 수사가 끝났다. 그래서 다 확인된 사안을 근거도 없이 특검 주장을 하면 이거 별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옵티머스 관련하여 아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이죠.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라 그 관련된 분이. 네. 네, 이제 옵티머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감장에서 이제 관련된 공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옵티머스과 관련해서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관련된 공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정무위 국감에서 보면 옵티머스 대주주를 좀 변경한 사후 신청 과정에서 금융위가 편의를 봐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녹취 파일이 공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위 차원에서는 해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 이 해명 이후에는 이 논란이 이제 좀 가라앉을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거는 야권에서는 특히 그 국힘 쪽에서는 쟁점화하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쟁점화할 때 이게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국감장에서는 그 감독 당국이 그런 일 없다. 그렇게 해명을 하고 뭐 그 더 이상의 뭐 새로운 자료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뭐 검찰이 지금 수사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관을 증원해서 예. 수사한다고 하니 과연 국감장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답변이 사실인지까지 수사가 되겠죠. 그리고 예. 수사 결과에 따라 뭐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청와대와 연결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있는데 그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부분은 또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교수님이 앞서서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게 추미애 네. 장관의 답변 내용이었던 네, 거죠? 보고했고 실제로 실무자들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대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제대로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는 국감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보고받을 것 같고 검찰총장도 국감 출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더 자세히 받을 필요가 있으면 또 보고받고 나오시겠죠.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참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갖고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진들 주위에 손발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가 됩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수차례 검찰 인사를 했습니다. 뭐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대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들은 제주지검으로 가고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다 잘려나갔어요. 여기에 사실상 정권합동수사본부까지도 해체가 됐습니다. 이 정권합동수사단이 뭐냐 그러면 정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스킬을 가진 그런 뭐 검사들의 조직체입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없어지고 소위 정권의 권력에 대한 비리, 로비 이걸 수사하는 소위 특수수사통들도 여기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야권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의지를 가지고 해주면 되겠지만은 과연 그런 손발이 다 잘린 상태에서 여기에 사실에 입각한 어떤 그런 명확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이고 특검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말씀은 어폐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검사가 몇 명인데 그 소위 한모 검사, 박모 검사 그분들 없으면 수사가 안 됩니까? 저는 그것은 정말 대한민국 검찰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검사들이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자료가 있고 수사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대명천재 그게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검사 4명을 증언하라라고 추가 지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4명이 증언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진실을 규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겁니까? 이 옵티머스급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수수사 쪽의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소를 전담하는 조사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아주 내밀성 있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뭐 검찰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하지만은 그 보고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어떤 수사 경과에 대한 보고였는지 아니면 진짜 여권 인사 연루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명단이 나왔다라고 보고를 했다든가 이런 어떤 그 의혹성에 대한 보고까지도 면밀하게 했는지라도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연 그걸로서 이 사건 자체가 결말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초두에 서두에 그런 뭐 악성 종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정치 일정을 보더라도 여권에게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뇌물수수가 아니고 일반인의 피해가 발생돼 있는 부분입니다. 수천 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아니 지금 말씀을 참 이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조 7천억이에요 피해액이 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큰 사기 사건이죠. 피해자가 있어요. 수사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김봉현이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피의자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 사람이 법정에서 강전수석을 끌어들였는데 그게 사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게 여권에 부담이 됩니까? 누군가 여권에 부담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는 부담이 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통 4명이 증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특수통 4명과 함께 옵티머스 하나 밝혀내지 못하면 정말 곤란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공방은 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법사위 국감에서 있었던 또 다른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논란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어제 법무부 국감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야권에서 지난 대정부 질문 때 거짓말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내렸고 번호를 건네준 부분에 있어서 왜 거짓으로 말을 했느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한다 이렇게 맞받아치다 보니까 또 야권과 추미애 장관이 또 충돌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이런 질의 태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도 그렇고 어제 법무부 국감 모습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고성이 오간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잘못을 자료, 팩트로 제시하면 그거는 고성이 안 오가요. 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상호할 때 고성이 오가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여성이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확인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성이라는 주장이 맞아 떨어졌다면 이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카투샤의 그 중간 간부급인 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신원식 의원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분이 나타나서 추미애 장관의 시어머니 80 노모와 추미애 장관 남편을 앉혀놓고 내가 로비하지 말라고 40분 동안 얘기했다. 이 말을 했어요. 그게 팩트였다면 이게 이렇게 오래 갔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 역시 400명을 대상으로 놓고 그 자리에 그 두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성이 오가는 거 국민 입장에서 보기 싫죠. 그런데 고성이 왜 오갈까를 생각하면 딱 떨어지는 팩트와 자료를 들이대지 못했을 때 서로 주장을 하게 되고 고성이 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것도 그럼 어떤 거짓말을 했냐. 예. 네, 이거 따져보면 그것도 딱 떨어지는 거짓말이 없어요. 그거 다 자료 찾아보면. 그래서 이렇게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할 때는 고성이 오간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의 핵심은 팩트체크라고 생각합니다. 팩트체크가 중요하죠. 팩트체크가 중요한데 사실 야당이 말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는 굉장히 힘이 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감이라든가 아니면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규명하기 위해서는 야당 의원들은 그만큼 힘이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나왔느냐? 검찰에서 나왔죠. 그게 어떤 증거냐고 그러면 카톡에 대한 부분에 대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사실 부인하는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그럼 이 내용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장이 아니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들의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그 논쟁에 대한 핵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실상 좀 진정시키고 뭔가 좀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모습을 사전에 보였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쉽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해왔듯이 정치권의 이슈가 어느 게 문제냐 그러면은 이슈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인정해버리게 되면 이제는 크나큰 되돌려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게 강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삼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카톡에 문자 왔는데 그걸 지시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볼까요? 이게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니 지금 이거 팩트 체크 해야 되겠는데요. 그 카톡 내용 보셨어요? 카톡 내용이 그 아들에게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아들과 한번 전화를 해보라 이 얘기였어요.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는 주장을 제가 못할 딱 떨어진 근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카톡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 의원이 팩트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국정농단까지 간 이유가 뭔데요?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 문체부 노태강 사건 그리고 제 경우는 제2부속실에 몰래카메라 자료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JTBC의 경우는 태블릿 PC 증거를 확보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거 때문에 탄핵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 탄핵하자고 주장해서 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은 이제 국감은 야당의 잔치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는 거 그건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혹 제기에 팩트를 찾기 위해서 지금보다 좀 더 노력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